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마 공지나 책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청년유니온 부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나 노동단체의 자문, 정책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유관기관의 또 노동 문제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노동 현장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의 제 표현상 예비 노동자를 위해서 11년째 대학에 또 출강도 하면서 청년들과 아카데믹한 이론적인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같이 호흡도 하고 있고요. 오늘 세모람에서 독자와의 랜선 모임을 하고 있지만 연평균 제가 한 100회 정도 현장 노동자들 대상으로 교육 강연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가름하고 오늘 독자와의 랜선 모임에서 제가 준비한 강연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야 될 분 소개는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4분 정도의 선생님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추천사를 감사히 써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영광스럽게도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오늘 이 기회를 가름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부제입니다. 조각난 일터의 불평등한 노동,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책은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제가 조사 연구하고 또 만나 뵀던 사람들 글들이 있고요. 어떤 노동자들이 더 우리는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혹은 청년의 이야기, 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일터에서 감내해야 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법은 있으나 법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해서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지만 또 암울하기도 하지만 7장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난 한 5년 동안 제가 언론, 기고, 칼럼을 썼던 글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번에 책으로 한번 내게 됐고요. 많은 독자들과 논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주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문제, 아르바이트,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또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만 중대재해 일터에서 하루에 5시간이나 3시간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잇는 현실도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들한테 더 다가왔던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나 또 주사일제,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책의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953년에 만든 낡은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떨치고 이제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보호받는 법제도로 갈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94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숫자거든요. 책 서문에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노동자, 일용직,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185만 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65살 이상 고령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945만 명인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모두 다 적용받지 않아요. 일부만 적용받거나 혹은
보호받더라도 그 보호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노동이라고 하지만 945만 명이면 이제는 사각지대가 아니죠. 우리가 사각지대라면 네모 박스에 저 구석에 있어야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인데 그중에 945만 명이다. 그럼 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과연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랜선 모임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주위 지인이나 혹은 내가 오른쪽에 있는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퀵 서비스, 대리운전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법률상으로는 개인사업자주입니다. 165만 명이나 되고요. 아까 자기소개 때도 언급했던 플랫폼 노동자 179만 명, 그리고 프리랜서 400만 명. 그러면 744만 명은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지위죠. 결국은 일을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밖에 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합하면 1689만 명. 오늘 그래서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사각지대 노동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연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호흡을 하려고 소개시켜드리는 영화 3편입니다. 켄 로치 감독의 나다니엘 브레이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서로 많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제 문제의식은 이거였어요. 야,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정 정도 은퇴한 노동자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수당을 받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왜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런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거나 그렇게 부재하지?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죠. 최근에 개봉된 미안해요 리키. 플랫폼 노동자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택배기사 노동자들.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보통 007 같은 영화를 보면 앞에 한 2, 3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영화는 앞에 3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미안해 리키라는 주인공이 영국의 택배기사인데 일을 하려고 어떤 대리점 같은 곳에 가서 우리로 치면 점장 같은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3분의 내용은 잘 들여다보면 너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대사들이에요.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요? 차량은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가 대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리스비가 얼마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법원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한, 노동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가 179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인데요. 노머드랜드. 아마존의 물류 노동자들의 일하는 삶을 주인공으로 나오죠. 우리도 땡땡팡이라고 하는 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처럼 일용직이라든가 혹은 플랫폼 노동자들로 일하는데 그 고단한 삶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랜선 모임에서 왜 갑자기 이 영화 3편을 소개시켜 드리냐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책을 읽어본 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들이 제 칼럼에 이 책에 다 소개가 되어 있죠. 나다니엘 브레이크도 제가 언급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같이 좀 토론을 해보면 제가 가장 고민 갖는 9가지의 키워드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해고를 자주 경험할까? 비정규직이 절반인 나라, 월 215만 원을 받지 못하면 저임금인데 저임금 노동자가 4명 중에 1명인 나라,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로 쓰러지고 5명 중에 아침에 출근해서 집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4~5명이 되죠. 감정노동에 직장 내 괴롭힘에 상처받고 있고 인턴, 열정페이, 알바라는 직업군이
이제는 통계상으로 두 자릿수가 넘는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가 어, 회사에 들어가면 10곳 중에 한 곳에 불과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확대되고 플랫폼 노동이 확산됩니다. 이 하나하나 뿌리가 너무 깊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쯤에는 노동자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책 제목을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23조, 24조에.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다 법률과 연결되어 있거나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밖을 보면요.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연수 갔을 때 사진인데요. 한번 오늘 독자님들한테 같이 봐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 버스 기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보조하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연합의 몇몇 나라들은 법규 조례로 4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에는 드라이버를 2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승객이나 불특정 우리 사회의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만큼 투자를 해두고 그건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왼쪽은 일본, 오른쪽은 한국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노동 일터의 모습인데 사뭇 다르죠. 왼쪽은 거의 대부분 낮에 청소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새벽이거나 밤늦게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근 1년 전에 1, 2년 전에 이제는 좀 낮에 청소해라.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부분 낮에 하는데 이렇게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거주하는 동네에는 아직도 밤 11시 넘어서 저렇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법률이 아니에요. 그냥 지자체에서 지침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권리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고 이게 노동 감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랜선 독자 모임에 오신 분들하고 공유해 볼 내용이긴 합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우리의 매스미디어에 신문에 났던 현상들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성차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특정 생에게 잡무만 시키거나 직원을 뽑을 때 MBTI를 시켜서 알바를 뽑는 기업들 64시간 이상 혹사시켜서 힘들게 일하시는 노동의 현실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일상적이다. 우리의 노동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순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숨겨진 노동. 근데 사실은 숨겨진 게 아니라 은폐한 거 아니냐. 특성화고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제도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제가 언급할 수 없지만 서울에 있는 A통신회사의 그 빌딩에는요, 회사 본사에 중간에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커피 전문점에는 정규직 직원만 그 커피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파견 협력업체 직원들은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커피점. 이게 과연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의 권리인가 이런 문제도 해보죠. 또 최근에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같은 제도 밖의 노동자들이 생겨서 이전의 법률로는 보호하지 못하니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은 또 어떻게 한번 보세요? 저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9시 뉴스, 8시 뉴스 끝날 때쯤에 날씨 기상캐스터가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메인 앵커 왼쪽에는 은퇴를 앞둔 여성 앵커, 오른쪽에는 신입 앵커. 이 배치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거의 우리 기상캐스터는 공중파를 비롯해서 뉴스 채널에도 보면 사뭇 다르죠. 그런데 영국의 BBC의 기상캐스터 하는 걸 보면 찰스 왕세자도 나오고 루니도 나오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걸 하죠. 전 세계 최초로 BBC가 기상캐스터를 했을 때는 1954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내일은 빨래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에는 일본의 기상캐스터 모습이고 밑에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캐스터는 딱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을 제외하고 다 프리랜서이고 그 한 분만 정규직이고 다 프리랜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의 상품화, 여성의 상품화를 우리 방송사에서 방치한 건 아니냐. 프리랜서 노동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병원 의료기관에 다수의 일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간호사 선생님들의 일터의 현실을 보면 한 명당 돌봐야 되는 환자의 수가 한 명당 적게는 10여 명에서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 국가의 대부분들은 간호사 한 분당 환자를 돌봐야 될 인원은 5명, 6명이거든요.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입사 1년 이내에 43%가 넘는 간호사들이 직장을 떠나죠. 이게 올바른 우리의 일터인가? 돈보다 생명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 노고에 대해서 정부나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주위에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 많죠.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절반이 민간 위탁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거의 비정규직이 많아요. 특히 오늘 독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말에 한번 구립 시립도서관에 한번 가고 싶죠. 그래서 그분들 딱 보시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두세 분한테. 혹시 일주일에 며칠 일하세요? 그러면 14시간이랍니다. 이게 초단시간 사서거든요. 이렇게 초단시간 사서는 너무 짧은 일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적기도 하지만 사회보험,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못합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죠. 내가 책이 필요해서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받고 문의를 하는 그 사서 선생님들은 정작 자기 일은 전문성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오늘 필순 씨도 말씀하셨는데 성남 지역이라고 대한민국 IT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성남 판교이죠. 매스미디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데 연장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언론에 나왔고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해서 문제가 지적도 됐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이버 직원 한 분이 작년에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었던 이런 현실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노동 현실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을 따지지 않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프랑스 모기업이라고 하는 이 샤넬이라는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난 부를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가서 기회가 되시면 샤넬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직 직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 매장에서 가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을 1, 2년 이내에 입사한 직원들한테 한 달 이렇게 일하시면 얼마를 버세요? 여쭤보면 2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수익을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또 있죠. 정작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한국의 권리들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려고 해. 왜? 한국에서는 그래도 됐었으니까요. 노동자의 권리보다 기업의 권리가, 사유재산의 권리가 더 존중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오늘 또 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제도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언론에 접하셨듯이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1시간 일할 경우에 9,160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9,160원이라는 이 임금은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소위 알바의 시급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감염 및 예방에 의한 관리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회보장, 산업재해,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출산 육아급여 등 무려 대한민국 법률 16개와 40개가 넘는 정책을 실행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재정을 지출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국가가 정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알바의 시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임금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달리다가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를 당했다. 구조조정이 됐다. 그러면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 실업급여의 기준이 9,160원이고요.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해서. 또 우리 회사가 대기업인데 장애인을 3명을 고용했어야 되는데 2명밖에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1명을 고용하지 않았죠.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과태료의 기준도 9,160원 최저임금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하죠.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청년 의무고용 할당이 3%가 있는데 A 공공기관에서 이걸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법정 최저임금을 통해서, 또 탈북자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면 정착 유지 지원금을 줘야 또 사회생활 할 수 있잖아요. 이 정착 유지 지원금의 기준도 9,160원부터 시작합니다. 또 우리 주위의 친인척 중에 결혼을 하게 된 분이 있어서 직장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출산 육아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도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합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습수당이 있는데 이 실습수당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최저임금의 30에서 50% 정도로, 결국은 우리 모두의 임금으로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 및 소상공인에게는 산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다른 보완 조치를 함께 할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사회적인 임금하고 산업정책을 같이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논쟁을 우리가 다시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고임금을 많이 받지만 중소영세기업은 임금이 많이 낮죠. 이것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라고 해서 이중 노동시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양극화라고도 표현을 하죠. 코로나19에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세모람 독자의 랜선 모임인데 다른 책 한 권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아인슈타인께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번역돼서 나온 문고판이 있는데요. 이 책의 2장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독자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이 건전한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든 꼬마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임금이라는 건 소비자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최저임금 제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인슈타인 하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상대성 원리를 받은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려고 그러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실업급여도 부재하고 왜 우리는 실업급여를 꼭 최저임금 수준만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코로나19 시기에 백신 휴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이야 1차 접종, 2차 접종하면서 많이 면역 이상 반응이 적지만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이렇게 접종 받았을 때 열이 심하고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 휴가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부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권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는 바이러스, 재난안전이 올 것 같으면 사회적 안전망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제도를 제가 작년에 함께 제시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취약한 노동자들이 백신 휴가가 필요할 때 백신 휴가 제도를 유급병가 제도를 해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하루 이틀치에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으로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으로 한층 다가왔죠. 국가 수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76조 2와 3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혹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한 행위를 하는데 이게 신체적, 육체적 정신을 경험했을 때 노동환경으로 불이익한 경우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시행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안착되는데 아직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만큼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했다는 거죠. 하기 싫은 회식을 강요하거나 또 원하지 않는 술을 마시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일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청년들의 문제는 다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더 사회적으로 와닿던 기후위기 시기에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는 주 5일이나 하루 8시간 근무를 정상적으로 볼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대안적으로 주 4일제라든가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도 같이 말미에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제 이야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벨기에, 독일, 핀란드,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 한국 순입니다. 연간 근무하는 시간이 우리는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긴 나라 중에 꼴찌에서 해당됩니다.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1년간 쓸 수 있는 연차 휴가가 우리는 15일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위에 보십시오. 프랑스, 독일은 30일부터. 더 중요한 건 그나마 15일의 직장에 휴가가 있지만 이 휴가를 우리가 휴가 쓴다고 그러죠. 소진한다고 그러는데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눈치가 보여서 여타 이유로.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휴가가 30일이면 휴가 30일을 다 쓰거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요. 야, 니네 마케팅 부서에 직원이 6명인데 2명이 휴가를 절반밖에 안 써. 이 팀장이 경고받아요. 니네 부서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직원들 휴가를 안 가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직장인들은 아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쉰다고 그러죠. 이틀밖에 안 됩니다. EU의 선진국들이나 OECD 국가들 대부분 보면 우리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 4배 이상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만 명당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이걸 중대재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4, 5명에 가까운데
OECD 선진국의 현실도 보면 이런 현실들이 많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는 빠르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쉼표가 없는 대한민국의 노동의 현실들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사일제라든가 혹은 휴가의 확대, 백신 휴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건 이런 통계적 지표가 보여주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요, 영국의 노동자들 모습인데요.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1년이 돼서. 근데 이 제도를 만든 나라는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했던 건 이런 모멘텀 때문에 그랬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뭔 것 같으세요? 안전모죠. 근데 저 안전모가요, 그냥 안전모가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당시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숫자입니다. 이걸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다 배열을 한 거예요. 이만큼 일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법 제도가 없으면, 그래서 산업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 조치이고 이것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엄격한 규율 제도를 만드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었고, 늦게나마 이제 시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터에서 이렇게 산업재해를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중고령으로 갈수록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낯설지만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률을 1.5도씨 이하로 낮춰야 되잖아요. 많이 언론에 화제가 됐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정의 운동, 시민사회 목소리가 있는데, 또 하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일자리들이 보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은 핵심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이나 내연기관, 즉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 직장, 공장이 문을 닫고 다른 산업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유지, 보완, 혹은 고용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학계에서나 노동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전문에 영문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저스트 트랜지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결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독자들의 질의응답에서 플랫폼 노동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언론에서 많이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기사, 아마존, 쿠팡 혹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같은 법률인데, 이야기를 오늘 조금 자세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리프트, 딜리버루, 배달의 민족, 대리지부, 청소연구소, 카카오 대리, 이렇게 다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만, 플랫폼 경제, 긱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사진인데요. 왼쪽은 월급,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2천만 명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 165만 명, 플랫폼 노동자 179만 명, 프리랜서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7, 800만 명 가까이 되죠. 앞으로의 일자리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줄어들 수가 있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는 플랫폼 노동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합니다. 과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플랫폼 노동이란 뭐냐?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 일자리 노동자들이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 하면 기차나 지하철 같은데 정거장을 매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즉 내가 일을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매개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해주고 그걸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은 구분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받고 내 일감의 결과도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업로드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만날 일이 없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온라인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크몽, 숨고, 플리토, 바벨탑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고요. 이 노동자들이 이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많이 알려진 플랫폼 노동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타다, 가사 서비스, 카카오 대리처럼 물류 운송처럼 업무 지시는 온라인을 통해서 받지만 실제 일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와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더 증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 연장 근무에도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근로자가 아니니까, 노동자가 아니니까. 일하다가 다쳐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일부만 해당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감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임신 출산을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즉 일하는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 법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은 성장하는데 사용자가 없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사용 없는 고용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플랫폼 노동은 증가할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기도 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목소리들도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70년이 됐다. 그런데 9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견 용역, 일용직,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은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산업 구조가 변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같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법률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지위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있으니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민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지금 일을 하면서 월급 받는 노동자들이 2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건 그것대로 적용받게 하고 제일 밑에 1층처럼 모든 일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 다 적용받고 직업훈련 그리고 남녀고용 평등법과 같은 헌법적 권리로서의 보장은 다 보호해주는 틀로 가야 산업과 기술은 발전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이 틀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책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자의 미니 강연은 이런 주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자로서 책 계약한 계약금 그리고 저자 인쇄 전액은 청년단체 노동자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인세 받은 것은 방송작가 유니온, 타투이스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 후원도 하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또 글 내용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처음 노동 문제를 접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저도 또 나름 의미 있게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실은 어둡지만 또 우리가 항상 밝은 이렇게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기대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